지금 그 PPT를 공유를 했습니다. 공유를 하시면서 보고 제가 파일도 그 텔방에다 올려드렸으니까 공유를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 발표문 자체는 미리 보내드렸고 오늘도 다시 약간 수정한 내용을 다시 보내드렸으니까요. 그걸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목은 기본소득과 인간답게 살 원리 하나의 마르크스적 접근인데요. 제가 이게 용도를 다른 용도로 다른 용도로 만들었는 게 있어서 이걸로 한번 오늘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기본소득과 마르크스. 크게 세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소득의 논거, 두 번째는 기본소득의 재원 조달 방안, 세 번째는 기본소득의 실현 방안. 그 논거에서 첫 번째가 기본소득의 원천입니다. 이것은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개념, 소유 개념에서 출발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막스의 공산주의 소유 개념은 땅과 생산수단의 공동점유에 근거한 개인적 소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소유가 국가 소유나 사회적 소유라고 흔히들 알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마르크스는 대한사회에서 국가가 폐지된다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시민사회와 괴리된 하나의 억압기구이기 때문에 사회가 국가를 흡수하게 되는 것이죠. 사회적 소유가 민족국가에 실현되면 국가 소유가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이제 소집단의 소유라고 얘기를 하면은 결국 자본주의의 사적 소유와 동일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땅은 이제 사적 소유나 국가 소유나 공동 소유가 아니라 공동 점유의 대상이다. 막스가 이제 다르게 얘기하면은 땅은 개인이나 사회나 민족이나 동시대의 지구 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소유 대상일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인간은 다만 지구의 점유자로서 이용하고 수익을 얻다가 후손에게 잘 보존된 지구를 물려줄 책임만 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인, 한 집단, 한 국가, 한 세대 지구 공동체의 소유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생산수단은 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땅, 즉 자연을 원료로 합니다. 원래 공동점유 대상인 자연에서 아무리 노동이 추가되어도 특정한 소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노동은 공동노동, 협동으로서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이 아닌 전 지구적인 협동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연료로서 석유에 들어가는 노동만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은 과거 수백만 년 동안 인류의 진화 과정에서 누적된 보편 노동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은 노동하는 인간의 두뇌나 신경의 작용 과정에 포함되어서 항상 작용하고 있습니다. 생산수단은 소비수단을 생산할 수단으로서 공동 점유하고 이용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결국 그래서 공동 점유에 근거한 개인적 소유가 마르크스의 대안입니다. 그래서 공동 점유에서 점유란 소유의 3대 권리에서 핵심인 처분권을 배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매나 정려나 상속이나 폐기의 권리를 배제하고 나머지 사용과 수익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이 이제 공동 점유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 점유는 소유를 배제한 바탕에서 모두의 공평한 사용과 수익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 점유에 근거한 개인적 소유를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게 바로 이제 부르주아 소유 개념의 혁명적 성격 때문입니다. 전 자본주의의 신의 소유나 왕이나 귀족의 소유를 부정을 하는 것입니다. 부르주아 소유 개념은. 그래서 모든 개인의 생존과 자유의 바탕으로서 사적 소유 개념을 확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는
소수의 소유와 대다수의 비소유, 피와 불의 문자로 각인된 시초 축적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그래서 공동 점유를 토대로 모든 개인의 생존과 자유를 보장하는 개인적 소유를 확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땅과 생산수단의 처분권을 배제한 조건에서 모든 개인의 공평하고 민주적인 사용과 수익을 보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 점유에 근거한 개인적 소유 개념에서 인간이 생산한 모든 소비수단에 대한 모든 인간의 노동을 하든 하지 않든 타고난 분배의 권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라는 자본주의적 논리가 아니라 태어난 자 먹을 권리가 있다라는 원리로서 기본소득의 원천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본소득의 논거 중에서 두 번째가 이제 정당성인데요. 자본주의는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을 체계적으로 생산하는 체제입니다.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 증명했듯이 자본주의는 시종 간 빈부격차를 확대하는 체제입니다. 자본의 수익률인 R보다 경제성장률인 G가 G보다 R이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대적 빈곤이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본주의의 출발 과정과 형성 과정인 시초 축적은 생산자인 농민에게 이중의 자유를, 즉 생산수단이나 소비수단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노동할 자유, 결국 노동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자유, 노동 의무를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노동을 하게 되면 자본은 잉여가치를 착취하고 자본의 축적을 확대하고 노동 대비 자본의 비율의 정대로 수익률이 하락하고 위기가 발생하고 침체와 노동자 해고, 산업 예비군과 상대적 과잉 인구를 확대하는, 그리고 다시 자본 축적의 확대를 하는 사이클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이제 절대적 빈곤의 확대로 나타납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붕괴를 막는 재분배 시스템이 발전해 왔습니다. 자본주의에 내재한 상대적, 절대적 빈곤의 확대 경향으로 자본주의는 붕괴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는 재분배 시스템으로 빈민구제라든지 공장법이라든지 등이 발전해 왔습니다. 20세기 복지국가가 이제 그 일환인데요. 이 체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선별직업을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항상 이제 소수 정해진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비생산적 국가 기능이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선별하기 위해서 국가 기능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확장되어 있고 항상 점검하고 교육하고 또 선별하고 또 분배하고 또 체크하고 항상 이런 이제 기능들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결과 수급자는 복지를 혜택을 받는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낙인 효과를 받게 됩니다. 또 이제 복지 기금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수급자 사이에 불평등도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업기간이 일정한 기간 이후에는 실업급여가 종료가 되는데 실제로 직업을 구할 수 없는 조건이면 이 사람은 이제 생계가 불가능하게 되죠. 그다음에 산재보상은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연금도 노후에 실제로 이 직장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 전업가정주부나 또는 이제 그 무급 사회적 활동을 하는 사람이든 이런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기본적으로 가입을 할 수가 없고 임의적으로 가입을 하더라도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등등 복지국가라는 게 체계라는 게 근본적 한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라는 원칙 내에 무상직업을 통해서 노동의 의무를 부과를 하고 결과적으로 노동력의 재생산을 원활하게 하고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을 추구하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상대적인 빈곤, 절대적인 빈곤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의 개념이 나와 있는데요. 6대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가 아닌 개인의 직업, 그다음에 노동이나 자산과 상관없는 무조건 직업, 그다음 주기적인 직업,
현물이 아닌 현금 지급, 모든 개인에게 보편적 지급, 최소한의 생계보장 이상 혹은 충분한 지급, 이 6가지 원칙을 기본소득론에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소득의 효과는 자본주의의 고질적인 경향인 상대적, 절대적 빈곤을 해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제공을 한다라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더불어서 개인의 생존과 자유의 토대를 제공을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산주의 소유 개념, 공동점유에 근거한 개인적 소유라는 개념에 따라서 자본주의 내에서 기본소득 수치를 하겠다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역사적으로 이행 중인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자본주의 체제가 내부 모순으로 붕괴가 불가피했고 자본주의가 발생했습니다. 자본주의도 내부 모순으로 붕괴가 불가피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을 언젠가는 할 것입니다. 자본주의 내에서 그래서 맹아적인 이행 형식은 자연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내 조직에서는 협동자 자본가를 적극적으로 지향했다라고 할 수 있는 협동조합과 소극적으로 지향했다고 할 수 있는 주식회사가 항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분배 형식에서는 복지국가가 발생을 했지만 이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론과 기본소득 운동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지털 자본가들은 기본소득을 찬성을 합니다. 많은 이제 디지털 자본가들이 기본소득 찬성을 주장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논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본가들은 다 디지털 자본가를 자임을 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더 많은 자본가들이 기본소득을 지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소득은 그래서 자본주의 내의 분배 형식의 수정으로서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맹아적 이행 형식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의 정당성은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기본소득의 타당성입니다. 맹아적 이행 형식으로서의 기본소득 추구를 하는 게 전략적으로 타당한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 혁명은 국가 타도와 국가 타도 이후의 사회관계와 사회 형식을 바꾸는 혁명적 이행기를 거치게 됩니다. 이행기에서 상품과 가치, 화폐, 자본, 계급, 당, 국가 등의 사회 형식을 새로운 형식으로 변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행 과정은 이행기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내에서도 진행이 됩니다. 결국 이행과 혁명의 성공은 자본주의 내에서 이행 형식들을 생산, 분배, 소비, 정치, 문화 등 전반에서 얼마나 널리 노동자와 인민이 주도를 하면서 확산하고 자신과 환경의 혁명적 변형을 일치시키는 혁명적 실천의 역량을 갖추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소득의 추구는 전략적으로도 타당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본소득 논거에서 네 번째로 기본소득의 지속 가능성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혁명적 실천 전략 자체로서요. 이것은 자본주의가 존속하는 한 공산주의 개념에 완전 맞는 기본소득은 불가능하고 따라서 지속 가능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체제와 공존하고 지속 가능할 수 있느냐라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이것은 열린 질문이다. 기본소득은 자본주의 총가치 생산에 기본적으로 중립적입니다. 따라서 상당한 기본소득을 포용한 자본주의가 가능하다. 반면에 완전한 기본소득을 추구를 하면서 노동의 자유와 혁명적 실천 역량의 강화에 힘입어 다른 분야의 이행 전략을 동시에 성공할 때 사회주의 혁명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자본주의를 넘어선 사회적인 공존이나 지속 가능성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이 소비중심주의나 생산중심주의를 넘어서 생태순환적인 생산과 소비 조절에 기여를 할 수 있고 또 가치 형식에서 배제되는 가사노동, 돌봄노동, 무급사회활동 등을 보호하고 조장함으로써 새로운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도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크게 두 번째 주제로 기본소득의 재원 조달 방안입니다. 기존의 방식의 한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5가지가 한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추상적입니다. 너무 뭐 로봇세를 얘기를 하든지 인공지능세를 얘기를 할 때 이게 구체적으로 로봇한테 받는다는 얘기인지, 로봇 판매자한테 받는다는 얘기인지, 로봇 사용자한테 받는다는 얘기인지, 로봇 매출에서 받는다는 얘기인지, 로봇 이익에서 받는다는 얘기인지 등을 얘기를 하지 않고 이건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추상적으로 얘기해서는 의미가 없다. 두 번째는 이제 최소 생활비가 미달하는 수준으로 예컨대 뭐 30만 원을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변동성이 큰 조세를 기반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연기금 운용수익이라든지 정권 양도소득세라든지 지대,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지대 같은 것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항상 이제 변동성이 큽니다. 지대 같은 경우도 이게 기본적으로 이자율을 반영하는 지대의 자본화이기 때문에 이자율은 경기 변동에 따라서 항상 변동이 됩니다. 최근에도 지금 이제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는 추세가 나타나는데 이거는 다름이 아니라 결국 이자율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제 이자율이 올라갔던 이유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던 이유는 이자율이 올라갔기 때문이죠. 근본적 논리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대가 변동 요인이 크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하면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게 되죠. 네 번째는 이제 소득 분배를 악화하는 방식으로 조달을 하겠다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이런 논리가 나옵니다. 역진세인 부가가치세를 정액하겠다라든지 또는 불로소득세가 아니라 종합부동산세 등 재산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방식입니다. 다섯 번째는 기존의 조세 구조 내의 조달을 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GDP의 20, 30%의 거대한 재원이 이 기본소득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이제 세입세출 방식으로는 조달이 불가능한데 항상 이제 기본 조세 구조 내에서 조달하겠다라는 식의 이런 5가지의 근본적 한계를 기존의 논의들은 보여주고 있다. 부원하면은 부가가치세는 부자와 빈자가 똑같은 비율로 내는 대표적인 역진세입니다. 유럽이 20% 부가가치세율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복지 규모는 축소하지 않되 재원을 간접세로 돌리려고 했던 보수 진보의 더러운 야합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전혀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도 부가가치세를 올려서 재원을 마련하자라는 식의 터무니없는 논리들을 쓰는 이론가들, 정치가들이 있습니다. 재산세가 문제라고 저는 특별히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4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소득이 아닌 재산에 부과를 한다는 것인데요. 재산이 이때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상당히 있습니다. 은퇴자라든지 실업자라든지 뭐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 저항을 초래를 하는 거죠. 기득권자의 저항이라고 이렇게 폄하를 할 수 있는데 실제 내용을 뜯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자체는 이게 전자본주의의 유죄입니다. 자본주의 이전에는 화폐와 상품 경제가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라는 재산에다가 조세를 받는 방식이 기본적 방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지에서 나는 곡물 같은 것을 화폐로 환산해서 계산할 수 없었던 한계 때문에 토지 등급에 따라서 기본적인 정해놓은 세금을 받았던 것이 재산세인데요. 지금도 토지나 건물에 재산세가 붙지 자본의 재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이게 자본주의에서 새롭게 발생한 자본이라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히 물릴 수가 없는 거죠. 반면에 이제 토지나 건물의 재산세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바로 이제 전자본주의 유죄입니다. 두 번째 이제 문제는 이중과세입니다. 소득을 낸 돈으로 남은 돈으로 재산을 형성했습니다. 자본주의 논리에 따르면 뭐 재산이 소득이 아무리 잘못된 방식 또는 그런 방식으로 소득을 불렸지만 일단 정당한 소득이라고 간주를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소득세를 다 냈습니다. 그런데 또 재산세를 내라는 것은 만약에 소득을 다 소비를 했고 재산이 없는 사람은 재산세를 안 내죠. 이중과세가 분명하고 이것은 형평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정률세를 기출한 재산세가 기본적으로 유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진세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어려운 구조죠. 재산이 많다고 누진세를 무한정 올리면은 이게 자본주의 논리에서 근본적으로 역행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재산세라는 것은 항상 일정한 율로 재산세를 내는 방식입니다. 네 번째는 재산세를 내기 때문에 소득세를 더 이상 안 내도 되는 거죠. 소득세는 누진세를 내서 많이 이제 그 부담을 해야 되는데 재산세를 내는 순간 소득세를 낼 회피를 할 수 있는 명분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대안으로 통합 누진 소득세로 일어나하자. 그래서 현행 모든 소비세, 그러니까 이제 부가가치세가 됐던 개별 소비세, 과거 특별 소비세라고 했던 거죠. 등의 모든 소비세, 그리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모든 재산세, 기타 뭐 잡세들이 많습니다. 뭐 거래세, 등록세, 취득세, 또 상속세, 증여세 등 이런 것들 대신 폐지하는 대신 모든 발생하는 소득이죠. 그러니까 플로우 개념과 스톡 개념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톡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는 방식은 전혀 이게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플로우에 대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물려야 된다. 그리고 그래서 현행 근로소득, 종합소득, 사업소득 등 모든 노동소득과 또 모든 부동산의 임대소득과 매매 차익, 양도 차익이죠. 또 주식이나 채권이나 예금 등의 모든 금융자산의 이자나 배당이나 등의 투자 소득과 매매 차익, 양도 차익 등 모든 자본소득, 그리고 이제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모든 상속과 증여소득. 이 상속자와 증여를 받은 사람은, 상속을 받은 사람은 이게 소득입니다. 을 통합해서 누진율을 적용하는 통합 누진소득세로 일어나자라는 것이죠. 이 효과는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비세를 폐지를 하기 때문에 역진성이 사라집니다. 반면에 이제 그 누진소득세는 역진성을 반대로 가는 거죠. 누진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부가세 10% 외에 석유는 또 이게 연료로서 모든 품목의 간접적인 부가세 부과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다음 술, 담배, 자동차도 항상 이게 그 특별 소비세, 개별 소비세가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비에도 항상 이제 간접 부과가 되어 있는 거죠. 등에 붙는 개별 소비세. 그 다음에 이제 고속도로 통행료도 이건 은폐된 간접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도는 이게 전혀 통행료가 없죠. 그거는 이제 조세에서 다 처리가 되는 반면에 고속도로 통행료 같은 이런 간접세, 은폐된 간접세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면제를 하게 되면 실제로는 대략 15% 정도의 소득 증대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산세 폐지를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폐지 효과 하나는 부자를 포함하는 모두가 이중과세의 불공평 부담을 벗고, 둘째는 부자에게 재산세 폐지로 통합 누진소득세의 급진적 부과 명분이 발생한다. 재산세가 빈자도 부담한다라는 것들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든 노동자도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한 세금, 또 자동차세를 반영하는 도로교통비, 또 자영업자나 실업자가 가입하는 건강보험, 지역건강보험, 이걸 재산 기준으로 이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 같은 경우에 실업자로서 지역건강보험을 이제 지금도 내고 있고 낸 적이 여러 번 있는데, 제가 이제 지금은 월세지만 전세 기준이고 자동차가 있다라는 것, 단지 그것만을 가지고 그 건강보험료를 17만 원을 내야 돼요. 직장생활 할 때보다 더 많이 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국가가 보조를 안 하기 때문에, 절반을 보조 안 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소득이 없는 실업자임에도 재산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도 재산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전세나 월세가 있다든지 자동차가 있다는 거죠. 집에 이제 성능차. 그러니까 재산세라는 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게 생산수단이라는 것, 과거 전자본주의 시대에
토지 농지로서 생산수단이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이런 논리가 재산세라는 논리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 지금 자동차라든지 승용차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집 살고 있는 집 그게 뭐 월세집이나 전세집이 아니고 실제 소유하는 집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재산세를 낸다는 것은 소비수단이잖아요. 전혀 말이 안 되는 엉터리인 거죠. 그게 이제 결국 지역건강보험료에도 반영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이제 국가나 공공기관이 주는 공적 급여라든지 대출 기준이라든지 뭐 이런 게 죄다 재산이라는 기준이 다 정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통합 누진세, 누진소득세는 해당 연도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누진적으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노동소득에만 의지하는 노동자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고 자본소득에도 의지하는 부자는 상대적으로 늘어납니다. 얼마나 누진율을 올릴지는 계급투쟁과 정치세력 관계가 규정을 하겠지만 어쨌든 소득 재분배가 달성이 됩니다. 네 번째는 통합 누진소득세는 완전히 가까운 기본소득의 재원을 조당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한국이 22년에 국민소득 20%가 800만 원이라고 예를 들어 이제 전제를 하면 대충 이 정도 됩니다. 2조 원 정도 되니까 현행 GDP의 조세 부담률이 28%일 때 이것을 48%로 높이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20%더 늘어나면 되는 거죠. 이런 조세의 정대는 현행 소비세나 재산세 중심 체계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역진적이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불합리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불가능하고 실제로 시행을 하더라도 그 빈자들 노동자들이 다 굉장히 이제 그 상대적 절대적 빈곤에 계속 내몰리게 되어서 자본주의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반면에 통합 누진 소득세는 상위의 10%, 1% 등에 상당한 부담을 주지만 나머지 대다수는 기본소득을 제외하고도 재산세와 소비세의 폐지로서 혜택을 받게 되고 따라서 지지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다 48%의 조세 부담률은 북유럽 수준의 조세 부담률로서 자본주의 유지와 발전에 부담이 없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소득의 재원은 이론이 아닌 정치의 문제다. 참고로 이제 제가 예전 논의에서 기본소득, 국민소득 20%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기본세율을 20%로 시작을 해서 모든 소득자가 20%를 내고 결국 국민소득의 20%가 기본세율로 이제 거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기본소득의 재원이 되는 것이죠. 나머지 지금 현행 28%의 그 예산을 그러니까 국민소득의 28% 예산을 누진세로 이제 받겠다는 거죠. 90%로 누진하는 상향하는 시뮬레이션을 제시를 했고 그래서 조달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이번에도 제가 이제 그 시뮬레이션 실제 소득 자료와 세입 자료를 가지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건 앞으로 이제 별도 작업을 할 필요가 있는 과제입니다. 다섯 번째는 연간 1인당 800만 원은 최저 생계비를 1200만 원이라고 할 때 미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서비스를 추가로 늘려가면은 질적으로는 최저 생계비를 확보할 수 있다. 재원은 현행 28% 예산에서 국방비, 복지행정비, 중복적 복지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실업수당이나 국민연금 등은 완전한 기본소득이 이제 채택이 되면은 폐지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절반으로 줄이든지 그때 가서 이제 민주적 결정으로 하게 될 것이고요. 또 기타 행정비로 많이 절감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화폐에 종속되지만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 기본소득과 필수적이고 선택의 차이가 없는 여러 가지 이제 교육이나 직업훈련, 건강보장,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 물, 전기, 가스, 교통, 통신 등의 기본 서비스를 병행하면서 모든 개인에게 최소한의 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참고로 이제 주택은 토지 위치에 따라서 생산성 차이에 반영한 차익 기대의 자본화 결과인 토지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현물로 공평한 지급이 불가능한 항목입니다. 자본주의 내에서는 적어도. 여섯 번째, 이런 기본소득 재원은 변동성에 별로 노출되지 않습니다. 여러 소득 원천을 통합 과세를 하기 때문에
서로 상쇄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제 경기 변동에 따라서 예산보다 적은 조세 수입이 발생할 수가 있고, 이것은 이제 정부가 국가가 독립된 사단법인한테 예산을 지급하고 국채로 충당하고 나중에 대체하는 방식으로 접근 가능하게 됩니다. 7번째, 모든 소득을 누진제로 부과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은 법인세입니다. 법인세는 성격상 정률세 기준인데요. 그래서 누진세를 부과하기 어렵습니다. 해결책은 하나는 기본 법인소득을 투자 유보금 외에는 모두 배당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결국 이제 법인소득이 개인소득으로 변하면은 해결이 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배당 강제에 반대할 때 투자 유보금과 자유배당금 외에는 나머지를 법인소득을 개인소득과 똑같이 누진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8번째, 앞선 정의대로 부동산과 금융자산도 상속과 정려소득으로 개인소득이 포함이 될 때 통합누진소득세로 부과를 하게 됩니다. 적어도 대를 이어서 부와 자본의 상속이 되는 것은 방지를 하게 됩니다. 기본소득이 이제 자본주의 분배 형식만 수정하기 때문에 상관관계를 취급하지 못한다라는 비판도 있고, 뭐 당연한 비판인데, 결국은 이제 이것은 우리가 결국 자본주의 내에서는 이 대를 이어 자본이나 부가 지배하는 것을 상당히 막을 수 있는 정도에서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겠죠. 기본소득만 놓고 보면은. 9번째는 통합누진세는 기본소득과 별도로 그 자체로 이행정책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이제 통합누진세가 자본주의 내에서는 조세로 불평등을 완화하는 최선의 방법이고, 사회주의 내에서는 각 개인의 실제 노동 시간에 따른 평등한 소득 분배에 따라 누진세가 정률세로 변하는 점 외에는 일관되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기본소득의 재원은 통합누진소득세를 통해서 충분히 조달할 수 있고, 실질적 소득 재분배를 위해서도 기본 통합누진소득세를 조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 주제가 실현 방안인데요. 또 이것은 기본 방식들의 한계들을 먼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가지인데요. 완전한 기본소득과 부분 기본소득을 구분해서 수용 가능한, 체제가 수용 가능한 점진적 부분소득으로 접근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분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특정한 계층에 한정하든지 최저생계비 수준의 미달로 주든지, 또는 지급 단위를 개인이 아닌 가족을 하든지, 또는 개인의 특정한 생애 주기에 한정해서 지급하는 방식인데요.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게, 무조건 보편적 충분한 것을 기본소득의 원리로 삼으면서도 부분적인 방식을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사안을 심사숙고하지 않는 보통 사람들은 표면 현상을 받아들이죠. 바로 국가나 지방정부는 조세 구조를 유지한 채 틈새에서 재원을 조달하는 삼박자가 상호작용해서 기본소득 자체가 목표로 전환이 되고, 노동을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종속하는 복지국가의 하위 구성 단위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2번째 문제는 현금 대신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자본주의 생산관계의 변경 없이 화폐 형식만 바꾸는 것은 아무런 효과도 없고 비용만 낭비하고 불편만 초래하게 됩니다. 화폐가 통용되는 이유는 생산물이 사적 소유를 기반으로 상품이 되고 가치로 통용되는 조건 때문인데, 이런 화폐 기능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생산물이 상품이 아니라 사용가치로 통용이 돼야 되겠죠. 지역화폐가 목표로 삼는 지역상권 활성화는 기본소득의 초기는 몰라도 본격화하면 사람들이 원래 상권에서 구매할 물건만 기본소득으로 구매하고, 기본소득으로 인해 늘어난 현금소득은 다른 데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화폐에는 발행비용, 관리비용, 손실비용만 추가하고 기본소득의 취지나 신뢰는 손상하게 됩니다. 3번째, 마지막으로 가장 큰 문제는 기본소득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주체를 제안하지도 설득하지도 못하고 있다. 현재 노동자과 진보정당은 한국이든 세계적이든 예외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그래서 기본소득을 표계산만 하는 보수정치로 혹은 보수와 연합한 정치로 실현하려고 시도하고 있고, 이러한 시도는 앞선 문제들과 상호작용을 해서 기본소득을 복지국가의 하위체계로 자본주의에 포섭된 정책으로 만들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 자본주의 내에서는
강화된 국가와 자본 하에서 불안전 고용, 실업, 형식적 독립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더욱 자본국가에 포섭된 주체성 상실 상태의 디스토피아를 맞을 것이다 라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안은 기본소득은 처음부터 부분 기본소득을 점진적으로가 아니라 완전 기본소득을 추구해야 되고요. 보수 정치가 아니라 진보 정치를 바탕으로 민주주의에 근거한 계급투쟁을 통해서, 그래서 노동조합과 진보정당이 중심이 돼야 된다. 노동조합 측면을 보면은 프레카리아트가 주체라는 주장이 두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직되어 있지 않는 특성상 계급투쟁을 주도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실제로 진정한 주체로 성공하더라도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프레카리아트는 이게 차별적 소득 분배, 차별적 직장 내 대우, 사회적 대우에 따라서 별도 계급으로 구분되지만 이것은 적자적 계급이고, 이들도 투쟁 과정을 통해서 착취되는 무산자 계급, 노동계급임을 자각하는 대자적 계급이 될 것이기 때문이고, 따라서 진정한 주체인 프레카리아트는 나머지 노동자 계급과 연합한 하나의 대자적 주체가 될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전문직, 기술직, 관리직 노동자들이나 자영업자들, 소생산자들은 자본의 축적 경쟁 속에서 쇠퇴하고 몰락할 운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노동자 계급과 같은 이해를 지닌다라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상층 노동자들은 자본 축적 경쟁에서 필연적인 직무 단수나 자동화 경량, 특히 이제 인공지능이 이 의사, 변호사, 기자, 작곡가, 소설가 등의 기능을 상당히 대체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이런 흐름을 완성을 예고를 하고 있고요. 자영업자나 소생산자는 자본과 경쟁에서 항상 몰락하여 왔고 몰락할 운명임을 최근에 코로나 위기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생존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모방하는, 프랜차이즈라는 것은 이제 전국적으로 자본화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지역적으로 기동성이 있는 또 분산된 단위가 있죠. 이것을 모방한 독자적인 생산자 연합, 전국 생산자 연합을 구성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상층 노동자들과 소생산자들이 나머지 노동자들과 연합해서 자본에 반대하는 투쟁이 필요하고, 이런 투쟁의 매개로 기본소득이 더없이 적절한 전략이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상층 노동자들은 노동소득이 취입의 주요 원천이고 자본소득에 더 부과할 통합누진세를 통해서 직접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최소한의 안전판을 확보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자영업자도 제외된 복지 혜택을 직접 얻을 수 있고 또 폐업 등의 조건에 대한 안전판이 된다. 세 번째는 성차별을 지향하려는 여성주의자와 생태위기를 극복하려는 생태주의자들도 기본소득을 매개로 사회주의자와 투쟁연합을 형성할 수 있다. 그래서 프레카리아트와 상층 노동자들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 계급과 이들과 생산자 연합으로 함께 투쟁할 소생산자들의 대표로 또 여성주의자와 생태주의의 과제를 함께 해결할 주체로 노동조합을 상정할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당위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실제 기본소득에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데요. 그 이유는 6가지인데요. 기본소득을 노동자 개인의 협상력을 높일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집단 행동력과 힘을 약화시킬 것이다. 두 번째는 노동조합이 대다수 정규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국 평균보다 소득이 높으므로 조세로 기본소득을 재원을 조달할 때는 손해다. 세 번째로는 기본소득은 힘들게 쟁취한 복지국가, 무상교육이나 건강보장을 해체할 명분으로 작용할 것이다. 고용주는 임금 깎는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섯 번째는 기본소득이 노동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지위를 해치를 해서 노동의 노동문화에도 도전할 것이다. 여섯 번째는 노동자들이 노동이나 노조와 별개의 소득이 발생하면 투쟁 정신을 상실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반론의 첫 번째는 이 첫 번째가 노조의 힘이 노동 없이 생존권을 보장받은 개인의 자유와 양립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견해지만 반대로 헌신적인 개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관점은 통합 누진세를 모르기 때문에 정세는 불리하다라는 막연한 감정에 근거하고 있고, 세 번째는 기본소득이 기본 서비스와 병행될 수 있고 되어야 한다는 점을 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노동자와 노조의 투쟁력이 임금 문제를 좌우하기 때문이고,
1번으로 기결되고, 5번째 관점은 노동을 통한 지위와 권리가 소외나 종속된 특권이라는 점을 모르고 해방된 노동의 지위와 권리가 가능한 관점이었기 때문인 것이고, 6번째 관점은 최소한의 물질적 생존권을 보장하면 더 큰 해방적 투쟁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을 배격한다라는 것이죠. 종합하면은 노조는 현재 소외되고 착취되며 종속된 임금 노동을 통한 특권 아닌 특권을 현실 가능한 최대한의 성취로 보는 모수적 관점에 매몰되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노동자들은 불안정 노동, 비임금 노동 확대 속에서 복지국가 쇠퇴에 따른 절대적 상대적 빈곤의 희생양으로 전락할 것이고, 노동자들은 기본소득을 포함하는 진보적 관점과 전략을 수용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을 성취하는 길은, 선취하는 길은 235 같은 오해를 해소하고 146의 핵심인 높은 의식성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이래서 노동자과 노동자들은 기본소득을 포함한 모든 노조나 사회나 정치 현안을 숙고하고 토론하고 결정하고 집행하고 투쟁을 불사하고 결과를 성찰하고 다시 숙고하는 반복, 즉 상술총회와 전업추천민주주의, 추천평의 민주주의를 실천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정당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진보 정당의 한계를 3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서구의 사회주의, 사민주의 정당이든 한국의 주류 진보 정당이든 노동자의 한계를 반영하고 있고, 그래서 기본소득의 소극적입니다. 노조와 마찬가지로 노조와 노동운동이 현시에 예속된 소외된 임금노동을 통한 특권 이상으로 발전한 현실적 가능성을 신뢰하지 않는다. 표밭으로만 간주한다. 아니면 기본소득을 이행 전략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행 전략은 별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소득을 포함해서 다양한 사회적 관계의 전반에 있다는 점을 간과를 하는 것이다. 2번째, 일부 비주류 진보정당, 녹색당, 여성당, 우리나라 같으면 녹색당,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을 중요 전략으로 채택을 하고 있지만 이슈 정당이 머물고 대중조직 기반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3번째, 진보정당은 대중과 자신을 함께 병역하는 혁명적 실천 전략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모든 투쟁의 역사가 그랬죠. 노동자원 현장 투쟁, 진보정당은 정치 투쟁 하는 그런 체계적인 분립, 양날개론 같은, 또 노조와 진보정당은 노선과 이해관계에 따른 지속적 조직 분립을 가지고 있고, 이른바 공동전선 전술로 이것을 합리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보수 세력과의 현실 안주적 연합, 통일전선 전술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전략이 지배를 하고 있죠. 마르크스는 반면에 단일한 당과 노조라는 전략을 제시를 했습니다. 결국은 진보 정당이나 정당도 계급투쟁을 매개로 혁명적 실천을 할 수 있는 길은 조직 내와 대중 속에서 모든 쟁점을 숙고 결정, 집행, 투쟁, 성찰 반복하는 상설총회와 전업추천 민주주의를 실행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긴 내용을 거의 40분, 45분 정도 설명을 해주셨네요. 그래서 PPT로 핵심 내용을 잘 정리를 해서 이해를 하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딱 제가 볼 때는 질문이나 이런 거 없으실 것 같은데요. 다만 여기 기본소득과 마르크스라고 얘기했는데 원 제목에는 하나의 마르크스적 입장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접근, 하나의 마르크스 접근. 예. 그러니까 하나의 마르크스적 이렇게 써야 되는지 약간 좀 제목을 보고 좀 오해하게 하는데, 참여하신 분들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질문이 많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요. 질문이 없으시면 의견이나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더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예. 네, 선생님. 저도 물어봐도 되나요? 그 질문이신 거예요? 당연히. 네, 질문요. 아니, 물어봐도 되죠. 아니, 정 선생님은 의견이시죠? 예, 의견입니다. 네. 그러면
황석 질문 선생님, 겸 의견이요? 질문 겸 의견. 선생님이 그냥 질문하시겠어요? 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기본소득에 평소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사실 어떻게 입론이 돌아가고 있는지 잘 몰라요. 예, 설명해 주셔가지고 잘 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한편으로 제가 궁금한 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본소득이 내가 걱정해야 하나? 그러니까 나의 의제인가? 아니면 저들의 의제인가? 라는 약간의 평소에 잘 모르지만 이제 그런 얘기가 설왕설래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좀 그런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세히 서술해 주셨는데 간략히 말씀드리면 기본소득이라는 게 과연 우리가 정당성이나 방안이나 이런 것까지 혹은 전략 내지 전술까지 고민하면서 해야 할 우리의 의자인지 아니면 체제를 책임지고 노동력의 재생산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그들의 의지인지에 대해서 항상 궁금했어요. 저는 저 개인의 의견은 지금은 이제 중요하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하실 때는 과연 이 의제를 어떤 방향으로 바라보지? 조금만 더 추가하면 우리가 이 노동운동이나 정당운동 역사에서 마치 세계를 책임지는 양 이렇게 구울 때 이론적으로 우경화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계급적인 입장을 관철해서 그것을 그 계급적인 입장이 곧 일반적인 무엇이다라고 밝히는 게 막스의 강력한 불법론이었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선생님께서 발표하시는 내용에서는 그런 시각에서는 어떻게 이 기본소득론을 기본소득 제도를 바라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정의관 예. 예, 상당히 이제 좀 포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일종의 실천 방향과 대안들을 내놓은 거라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이제 개념은 통합 누진 소득세, 기본소득이라는 이 개념, 그것을 어떻게 이룰 거냐. 나중에 통합 누진 소득세를 통해서 한 28% 평균 거두는 것을 한 48% 정도 하면 되지 않냐. 이 북구도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것까지 이런 개념도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좀 제출을 했는데 근데 이제 쭉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게 뭐 문제다 뭐 이렇게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러나 이 전체적으로 쭉 서술하는 거 보면은 기본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해서 결국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사회를 만드는 대로 가야 되는데 그 방향은 뭐 곳곳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이 기본소득만 실현해 가지고는 그게 도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또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일종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도 이건 일정 정도 달성 가능하다. 그리고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결국 이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전면적으로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이런 방안으로 제출한 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 전망이나 정책이나 방향이나 그다음 여기에 많은 곳에서 현재의 그 노동조합들과 진보 정당들을 쭉 비판하는데 이 부분들이 사실 맞는 얘기들을 쭉 하고 있거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진보 정당들과 노동조합들이 또 한편 자기가 실천 못하지만 대체로 옛날부터 간섭적인 것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사회주의를 실현해야 된다. 그리고 이 방안을 내놓아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특히 그 한 부분이 요즘 변혁당하고 노동당이 합쳐서 사회주의 실현하는 대통령 후보도
우리 실천한 걸 내자. 이런 시도에서 볼 수 있단 말이야. 이게 내 전면적으로 찬성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것을 제출해도 사회주의 실현을 전면적으로 하는 방향과 정책과 어떤 진로 이것을 제출하는 건 아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종합적으로 그게 사실 그건 뭐 그냥 밀어놓고만 될 거냐. 거기에 대한 어떤 제출하려는 이러한 방향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거죠. 예? 예, 뭐 그 정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신가요? 사실 뭐 네,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김인정 선생님.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그야말로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가지고 여쭤봐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너무 방대하고 너무 구체적인 얘기들이 많으셔서 도대체 저한테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이런 질문이 어떻게 제 수준에서 가능한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일단은 제가 가장 관심이 있어서 질문할 수 있는 부분만 추려보면은요. 저도 기본소득 논의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로 같이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 지금 일단 너무 감사한데요. 근데 좀 자세하게 얘기를 듣고 싶은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일단은 설명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노동조합의 저항이 가장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 지금 우리 선생님도 얘기해 주셨듯이 이게 진짜 어떤 전망, 사회주의, 새로운 사회의 이 전망과 연결되는 부분에서 가장 저항이 예상되는 이 노동 문제는 기본소득과 연결할 때 지금 이제 주신 걸 보면은 첫 부분에 아예 처음에 막스를 언급을 하시면서 막스가 노동을 강조를 했다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노동하지 않을 자유를 강조한 것처럼 말씀하신 부분 정말 저는 좀 색다르게 이해를 했는데 그 부분 좀 얘기 들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로봇세가 추상적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유럽연합 자체 내에서 이 로봇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법안화해서 이걸 각국에 이렇게 이제 규제 사항으로 제시를 하는 그런 단계까지도 와 있다라고 듣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점에서 추상적이다라고 보신 건지도 또 듣고 싶고요. 너무 이제 산발적인 질문이라서 죄송하지만 특히 이제 지금 이 조세 그러니까 조세 이런 어떤 새로운 조세를 통해서 이제 재원을 확보하는 문제를 얘기하셨지만 선생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도 사실은 이런 재원 확보의 문제 이전에 이 기본소득의 궁극적인 정당성 이거를 지금 우리가 논의를 한다면 거의 뭐 나중에 얘기돼야 되는 부분들도 꽤 많아 보인다. 그래서 기본소득의 정당성을 중심으로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질문을 드리자면은 이제 사실은 기본소득의 정당성 중에 가장 중요한 항목이 바로 이 기본소득의 액수인데요. 그야말로 이제 최저임금을 우리가 지금 법률 제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을 넘어서는 그런 기본소득이 되어야 진짜 그야말로 제대로 명목상 기본소득이 이름다운 이 금액이 될 텐데 지금 설명하신 거 보면은 최저생계비 수준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낮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한 달에 60만 원 이하 얘기를 하는 거라면 이게 정말 궁극적으로 기본소득의 이 액수이냐, 얼마 정도를 보시느냐, 그리고 그 얼마 정도를 보는 그 시각을 정당화를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게 궁금하고요. 네, 그렇다면은 사실은 얘기를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따로 질문을 정리하지 않고 하태경 선생님이 답변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네? 질문인가요? 아니면 의견이에요? 질문요, 질문. 아, 질문, 네. 네. 이게 말씀 잘 들었는데 아무튼 통합적 누진세 이걸 적용했을 때 규모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가지고
그래서 재원 마련이 진짜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이런 걸 좀 약간 실증하는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충 그리고 어림짐작해 두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들어보고 싶고 또 그냥 현실적으로 이게 비현금 부문의 어떤 복지국가 재생산 체계의 어떤 성과들 뭐 가령 무상급식과 같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오히려 퇴행시킬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지 않나 뭐 항상 이제 좌파들이 이제 기본소득 비판할 때 하는 논거가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좀 설득력 있는 주장이기도 하고 이게 제 아무리 기본소득이 이제 잘 그려지는 어떤 방안대로 시행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현실적인 어떤 기획으로 또 특히 이제 국가의 자본주의 국가에 의해서 집행될 때 이게 결국에는 굉장히 이제 현실주의적인 논리 속에서 진행이 될 거고 그러니까 또 당연히 이제 기존에 잘 시행되고 있던 어떤 복지 영역들까지도 축소시키지 않나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여쭙고 싶고 또 마지막으로 아무튼 이게 쌤도 잘 아시겠지만 기본소득이라는 것 자체가 이 상품 형식을 인정하는 어떤 한에서의 어떤 개인적인 자유 같은 것들을 존중하는 그런 취지의 굉장히 좀 자유주의적인 어떤 기획 또 시장주의적인 기획이기도 한 측면이 있어서 이게 뭐 또 푸르등주의적인 어떤 한계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 비판을 받는다면은 뭐라고 말씀하실 건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예, 여러 가지 해주세요. 코멘트 질문 감사하고요.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제목을 원래 이제 하나의 마르크스적 접근이라고 했을 때 상당히 좀 어색하죠.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은 이제 기본소득과 인간답게 살 권리라는 것을 제가 주제로 받았기 때문에 그 제목을 이제 처음에 거기 이제 정해놓고 그 코딩을 해놓고 썼기 때문에 제목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기존의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줄은 알고 있었는데 이 차별점이 뭔지 제가 하는 논의의 차별점이 뭔지를 부각을 하기 위해서 마르크스 접근이라고 이제 토를 달았는데 또 이것을 영어로 이제 더가 아니라 어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국말로 이제 하나의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다라는 점을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이게 뭐 우리의 의제냐, 저들의 의제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신 건데, 아까도 이제 제가 이제 본 글에서도 그렇고 PT에서도 강조를 했지만 이 뭐 자본주의를 변혁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의제가 따로 있고 저들의 의제가 따로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게 뭐 생산 관계가 됐든 분배 관계가 됐든 뭐 정치 관계가 됐든 다 투쟁으로 돌파를 해야 되는데 분배의 형식을 분배 관계를 변형을 하고 물론 자본주의적 한계를 지니는 거죠. 아까도 방금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그 상품 형식을 인정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그게 그 노동을 하지 않고 욕구에 따른 분배 원리를 반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복지국가도 기본적으로 이제 한계가 있지만 똑같은 건데 공산주의를 미리 이제 일정하게 그 자본주의 내에서 실현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기본소득은 이제 그런 것들을 더 강화를 한다라는 것이고 나는 이제 그게 바로 이행기라는 정책의 이행기적 정책의 이행기적 강령의 실현의 핵심적 그 내용이다. 무슨 얘기냐면은 자본주의 내에서 굉장히 어렵지만은 실현 가능하고 자본주의와도 어쨌든 공존 가능한 내용이지만 이게 사회주의적인 내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를 예감을 시킬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회주의 안에서 어떠한 약간의 형식의 변화를 통해서 사회주의에서 지속 가능한 그런 정책들이기 때문에 이행기 정책으로 채택이 가능하고 우리는 그러한 것을 우리 의제로 삼아야 된다. 다른 것들 의제들이 자본주의의 모순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쟁을 하더라도 오늘도 우리가 집회를 못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알고 보면은 365일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집회와 모순이 항상 벌어지지만 우리가 그것을 다 쌓아놔서 투쟁을 하기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한 가지는 그게 실제로 자본주의를 강화를 하는 자본주의 내 개량인 여러 가지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것은 우리가 개입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역량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게 이행기적 성격을 가지는 정책들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는 이제 이게 우리의 과제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과연 계급적 입장에서 문제를 보는 거냐라는 질문인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계급적 입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의 뒤에 이제 질문하고도 연결되는데 노동의 임금 노동으로부터 해방이라는 자유를 이제 찾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문제인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이게 이제 계급적인 것이 아닌 것 같이 보인다는 이제 선입관이 있는 것이죠. 분배 정책이 계급적이지 않느냐, 또는 이제 생산 관계를 바꾸는 게 계급적이다, 이런 식의 이제 그 영역을 구분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잘못된 거죠. 분배가 됐든 정치가 됐든 사회 문화가 됐든 어떠한 관점에서 어떠한 형식으로 바꾸느냐의 문제이겠죠. 계급적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이행 정책이 기본소득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강조를 하면서 생산 관계가 됐든 정치적 형식이 됐든 또 사회문화적 형식이 됐든 다 마찬가지 관점에서 이행의 관점에서 투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논문 하나에서 그러한 사회주의적인 전면적 실현 방향을 제가 다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서 분배 형식에서 기본소득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사회주의적인 전면적 실현 방향에 대해서 왜 얘기를 하지 않느냐? 그러면은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르크스가 노동하지 않을 자유가 마르크스의 관점이냐 아니냐라고 이제 질문하셨는데 당연히 노동하지 않을 자유를 마르크스는 추구를 했죠. 임금 노동으로서의 소외된 노동의 이제 해방도 전제가 되지만 공산주의는 실제로는 노동 시간의 최소화와 그리고 그 남는 시간을 자유 시간으로서 진정한 자유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노동을 가능한 한 축소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뭐 심지어 어떤 논자는 노동의 폐지론까지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는 또 수정을 했더라고요. 노동이 폐지는 될 수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노동은 노동 속에서도 자유를, 노동 활동을 하면서 자유를 얻고 또 노동하지 않는 영역에서 자유를 얻는 게 실제로 공산주의 기획이기 때문에 노동을 하지 않을 자유라고 좀 추상화할 수 있는 얘기를 한다면은 마르크스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로봇세 같은 게 유럽연합에서 구체화했다라는 것인데 저도 뭐 언론에서 본 것 같은데 그게 과연 얼마나 구체적이냐, 또 실현 가능하냐, 그리고 또 실제로 이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는데 아까 뭐 60만 원 미만이라서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로봇세가 과연 그게 가능하냐, 일부잖아요. 어쨌든 국민소득에. 그러니까 로봇세만 가지고 접근 못하는 거죠. 만약에 구체화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이제 근데 구체적인 게 있다면은 비판을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뭐 제대로 된 구체적인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했던 거고요. 뭐 정당성 얘기가 바로 나왔는데 제가 800만 원 얘기하면 60만 원 미만이 아니죠. 60만 원 이상이죠. 60만 원이 720만 원이니까 60만 원 곱하기 더하기 그 몇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아까도 이제 그 본문에서 얘기를 드렸지만 기본 서비스가 강화가 된다. 그래서 1200만 원 정도는 만들어 가는 거죠. 물론 그 지금 얘기하는 것은 당장 내일 되는 것이 아니고 투쟁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 가는 이제 목표 지점이겠죠. 그랬을 때 이제 1200만 원이 최저임금인 200만 원에 비해서는 2000만 원에 비해서는 이제 훨씬 미달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거기까지 가야 되느냐, 기본소득을 통해서. 이거는 이제 또 논쟁이나 토론의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어떻게 일단 자본주의 한에서는 최저임금보다 낮추실 건가요? 최저임금까지. 그러니까요. 자본주의 내에서는 노동하지 않는 사람한테 줄 수 있는 최대한은 그거는 이제 사회적 조건이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민주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제가 이제 그 GDP의 20% 30% 수준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전 모든 지금 기본소득 논자들 중에서도 이것 이상으로 제시하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실제 수치를 놓고 얘기를 할 때는. 그 다음에 이제 통합 누진소득세를 실증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고 저도 이제 이것을 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피케티가 논의를 하고 나서 전체 몇 %가 소득이 얼마나 가져간다 이런 논의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이 상위 10%가 46%를 가져간다 이런 식의 이제 그 통계를 뭐 신문 같은 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랬을 때 상위 10%한테 그 아까 얘기한 바대로 28%를 뺐으면 18%면 주면 안 되는 것이죠.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상위 10%가 18%를 가져가고 28%를 가져오면은 이게 이제 그 예산으로 얘기하는 28%가 된다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하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실제로 소득으로 잡히는 46%보다 상위 10%가 가져가는 실제 소득은 더 많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소득의 집계에서 누락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거죠. 그 46%라고 할 때 뭐 임대소득이라든지 또는 이제 자본소득 중에서도 뭐 매매 차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 소득 수준, 소득 통계에 안 잡히는 이제 음성적 소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많죠. 5% 내지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잡으면 10%도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런 식의 감과 더불어서 이것들을 이제 실증을 하면은 그렇게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현금적 이제 현물적 서비스적 복지국가가 태행을 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 얘기를 하는데 무상급식이라는 게 가장 낙인을 찍는 거죠. 무상급식이 뭡니까? 그 길거리에서 뭐 무상 배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배가 고프기 때문에 가서 먹을 수밖에 없는데 돈으로 주면은 이 사람들은 정말 그 낙인 안 지키고 다 먹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돈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뭐 현금화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제가 그래서 기본 서비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전기라든지 물이라든지 가스라든지 통신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무슨 여러 가지 돌봄이라든지 그다음에 의료나 그다음에 이제 뭐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 서비스가 당연히 돼야 되겠지만 의식주를 기본 서비스로 하겠다라는 것은 적어도 자본주의 내에서는 사실은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 선택지도 좁히고 내가 뭐 라면 먹고 싶은 사람이 있고 밥 먹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뭐 무상급식을 한다면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한계들 때문에 이제 이게 오히려 기본소득이 더 우월한 대안이다라는 것이고요. 자본주의 국가가 집행한다. 아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다 이제 지금 마지막 세 가지가 논쟁 과정에서 제가 다 이제 논박을 했던 부분이고 오늘은 이제 여기서는 PPT에서 뺐는데 예,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자본주의 국가로 일감이 이제 돌아가는 거죠. 사적 자본가 대신에. 그게 이제 근본적인 문제인데 대전제는 자본주의 국가의 기능들을 복지국가보다는 훨씬 더 축소시킨다. 비생산적 기능들을 없앤다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 국가로서의 국가 역할을 굉장히 축소하는 측면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자본주의 국가의 정치적 형식을 바꾸는 투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사단법인을 얘기를 했지만은 그 별도의 헌법기구로서 만들어서 그게 민주적 통제, 제가 얘기하는 민주적 통제는 괜히 이제 보통 상투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전체 인민이 그것을 통제하고 실제로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추첨에 의해서. 그러한 기구로서 그 분배하는 역할을 하는 사단법인을 만들어내면은 자본주의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역할들에서 상당히 이제 우리가 벗어나는 거죠. 물론 이게 이제 100%는 아니죠. 물론 이제 그 소득 조세를 거두어들이는 자본주의 국가로서의 역할은 기존에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싫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본주의 국가를 폐지를 하는 투쟁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기본소득만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너무 나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상품 형식을 인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개인적 자유, 자유주의적 자유, 시장주의적인 문제다. 인정을 한다니까요. 그렇지만은 이제 복지국가라고 해서 그게 없느냐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다 그런 게 있는 거죠. 나머지 예외적으로 그 건강보장이라든지 또는 교육이라든지 무상교육이라든지 일부 무상 급식이라든지 그거는 이제 아주 예외적인 거죠. 제가 얘기를 했지만 복지국가의 한계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노동을 하는 의무를 전제를 하면서 노동을 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이제 보장을 해주는 방식인데 그래서 자본주의 논리가 관철되는 것인데 적어도 여기 기본소득에서는 똑같은 시장이나 똑같은 개인적 자유이지만 그러한 전제를 벗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죠. 물론
실제로는 다 시장에 가서 살 것이고 자유주의적인 개인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겠지만 그것에서의 추가적인 조직을 하고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투쟁을 하는 것은 기본소득이 아니라 또 기본소득을 통해서 노동조합이 투쟁을 하고 또 아까 얘기한 여성주의나 그 생태주의와 같이 연합 투쟁을 하고 프레카리아트나 그다음에 상층이나 또 소생산자들이 같이 연합 투쟁. 왜냐하면 이게 투쟁을 하지 않으면은 이게 알아서 자본주의 국가나 자본가들이 20% 30%의 기본소득을 내어줄 리가 만무하거든요. 찔끔찔끔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투쟁의 매개가 되고 그 속에서 자본가들과 국가의 본질을 더 잘 알게 되고 생산관계의 본질을 더 잘 알게 되고 투쟁도 그쪽으로 할 수 있는 매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이게 그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떻게 더 얘기를 하실 게 있으신가요? 이제 뭐 의견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 뭐 복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어느 것을 양단으로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가져야 할 관점은 계급적 관점에서 사회복지? 복지 시스템이나 기본소득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좀 더 방점을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자본도 사회복지를 하고 노동계급도 사회복지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향성이 다르거든요. 실업급여? 자본 해주잖아요. 근데 노인 부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되게 인색하잖아요. 장애인에 대해서. 왜냐면 노동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반적인 복지론에 대한 계급적인 어떤 일반론이 조금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기본소득은 조금 그거에 좀 협소한 것 같다는 느낌이 하나 드는 의견이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 논의가 뭐 한참 기본소득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참 좋았을 거다. 시기가 조금 늦은 거 아닌가. 왜냐면 이재명은 기본소득에 대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안보다 이 민주당의 압력 때문에 계속 후퇴하고, 그러니까 임금 보전 요구를 먹게 좀 전락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본소득을 마르크스적인 입장에서 막 디펜스를 할 것까지는 없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 그래서는 우파 버전, 좌파 버전의 비판 내용을 했는데, 전 그 내용에 대해 동의를 어느 정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기본소득이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것과 원리와 이론과 많이 떨어진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띄울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좀 했고, 왜냐하면 기본소득은 전략이 아니고 전술적 차원이거든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왜 기본소득을 요구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게 하나의 이행기 강령 뭐 이렇게까지 뭐 얘기할 필요는 제 생각은 이행기 강령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국면에서 이제 신자유주의 정책이 몇십 년 동안 한 과정에서 양극화 문제가 저들도 문제이고 우리 운동 안에서도 문제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기본소득을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쟁취하는 전술적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필요성을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한데, 이거를 이론적 차원까지 얘기하는 것은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드려봅니다. 네. 혹시 다른 분 의견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네, 저 뭐 의견도 아니지만 또 질문입니다. 뭐 지문이 의견이죠, 뭐. 예. 우리 하태경 선생님이 혼자서 개인적인 작업을 하고 계시다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같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동지들이 이 같은 의견으로 주장을 펼치고 있는 어떤 단체나 동료들이 있는지, 아니면 있다면 어떤 학자나 노선을 따르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예, 그 뭐 더 이상 뭐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네 가지 이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계급적 관점에서 복지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보는 관점이 필요하겠다라는 이제 지적과 관련해서 이제 저는 이제 그 복지국가의 복지라는 것은 계급적으로는 자본에 종속시키는 방식이다. 그렇게 평가가 끝났고, 기본소득은 결과적으로 자본에 종속된 하나의 이제 자본주의 유지 정책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항상 열려져 있는 것이지만, 그 이행을 위한 하나의 이제 그 디딤돌 매개로서 만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투쟁에 개입해야 된다. 이런 이제 관점이고, 실기적으로 누구야? 우리 이재명이 이제 치고 나설 때 얘기를 했으면 좋은데 늦었고 뭐 나는 건데 뭐 항상 뭐 그렇게 시기를 맞출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이라도 이런 논의들이 더 활성화되면 좋겠고, 이제 뭐 얘기를 하자면은 제가 이제 청탁을 받았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했는 것이고, 막연히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은 이 주제로 제가 글을 이번에 쓰게 된 거는 그런 우연한 이제 그 계기가 있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행기 강령까지는 뭐 될 수 없다. 이게 뭐 전술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반대로 강령적인 아닌 전술에 그렇게 뭐 개입을 할 이유가 없죠. 만약에 이제 아까 제가 앞에서 이행기적인 이제 내용과 일반적인 어떤 계량적 내용들을 구분했을 때, 강령적인 어떠한 여러 가지 정책이 있다면 여기에 개입하기만 해도 우리가 힘이 딸리고 모자라는데 사소한 것들에 들어갈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행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의 평가를 잘 해야 되는 것이고요. 뭐 저는 이제 분명히 이제 기본소득은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어떤 같이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고 노선인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전혀 없습니다. 없고 제 혼자의 생각인데, 다만 그래서도 얘기를 했지만 보편 노동이라는 뭐 기존의 선행 논의들이나 모든 것들이 다 저한테 같이 있기 때문에 저 혼자가 아니라 모두와 같이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좀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네, 제 얘기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그래서 학장 선생님 글을 봤고요. 저 이제 민주노당 때부터 이제 그 강남 선생님에서 쭉 저거 했었는데, 어쨌든 정리는 되게 이제 잘 하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사회주의자들 비판의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부분 인정하시고 해서 이제 전반적으로는 이제 동의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기본소득이 이제 그 이론적으로 보면은 좌우에서 다 나왔다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독일의 그 신자유주의라는 이제 우파에서 나왔고 다 나왔다는 거고, 결국은 자본주의 시장에서 고용을 통한 것들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실업급여나 이런 걸 보다시피 이제 자본주의가 고용 없는 성장으로 갈 경우에는 이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저는 전반적으로 협동조합과 같은 거다. 막스가 말했듯이 협동조합 운동이 필요는 하고, 하나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주의로 가는 어떤 모델에 대해서 데몬스트레이션 효과는 있지만, 협동조합을 그 혁명 전략으로, 그러니까 협동조합 운동이 하나의 혁명 전략으로 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저는 똑같은 비판을 하고 싶은 거고요. 지적하셨듯이 다 나왔는데, 이제 국가가 주체라는 것, 그다음에 일반적 교환 수단인 화폐를 주고 시장에서 그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소비해서 그 돈을 주면은 그 자기 복지를 해서 쓰겠다.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은 미국이나 여러 가지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게 이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특히 한국에서는 기본소득이라는 게 이제 실물복지가 정착되지 않은 조건에서 기본소득을 할 때는 실물복지를 이제 대체를 할 수 있다는 이런 문제점, 이런 것도 다 얘기하시고, 그래서 저는 뭐 다 동의하고, 다만 기본소득당의 이런 사례도 있는데, 이게 마치 뭐 그 사회주의자들이 해야 될 운동으로 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입니다. 이거는 아시다시피 이론하고 그 어떤 정체성, 사회주의든 사민주의든 다 이렇게 받아할 수 있는 몰계급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반대할 필요는 없지만, 사회주의자들이 운동 전략으로서 기본소득을 채택하는 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약간 김장윤 선생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약간 같은 뉘앙스인데요. 사실 저는 뭐 아까 정광산 씨도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논리를 이야기했는데 그 기본소득 반대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진짜 평범한 사람들, 대중들의 정서를 저는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걸 상품 뭐 국가가 강화되고 상품 관계가 더 심화되고 이런 것 때문에 반대한다라는 거는 정말 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얘기인 것 같고, 우리는 지금 아까 제가 말했던 이 양극화가 되게 심각한 상황에서 그다음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갈라치기 해서 그다음에 갈라치기 하는 이데올로기 강화되는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아까 하태경 선생님도 나왔는데 물질적으로 일정 정도로 보장을 해주는, 그래서 좀 생계가 유지되는 상황들을 해주면서 운동을 함께 모아내는 연대적 측면, 그다음에 심리적, 정신적, 심리적 과정, 심리적 차원에서 사실은 뭐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으면 운동이고 사회고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 과정에서 운동적 차원에서 이거를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해서 그걸 따내는 것들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걸 저는 너무 과도하게 이행기 이거 아까 이제 저기 김장윤 선생님도 얘기한 것처럼 과도하게 이걸 가지고 막 그 이론적으로 마르크스도 동의했다 뭐 이렇게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은 그렇게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에 좀 그런 의견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다른 분 있으신가요? 저희가 거의 6시가 됐는데요.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얘기를 잘 하실 것 같습니다. 예. 네, 다른 분 없으신가요? 네. 네, 없습니다. 네, 네. 그 기본소득 관련해서 또 정리를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스마트하게 이렇게 해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저희 1월 모임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2월 달에는 오미크론이 좀 잠잠해질 상황은 아니라고 우석균 선생님은 더 상승할 거라고 막 우려를 막 하시는데, 어쨌든 좀 대면으로 뵈서 여러 가지 신년 인사라든지 그다음에 임시총회도 좀 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준비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